네, 안녕하세요. 주식도 스트라이크의 강동석입니다. 주식 투자하실 때 눈앞에 있는 종목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부분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시죠? 오늘 강의에서는 숲을 바라보고도 나무를 챙길 수 있는 여유 저희가 노하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2-3153-2631, 무료 문자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그럼 탑다운 방식을 공개해 주실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분이네요. 지금 만나보시죠. 탑다운 방식을 통한 업종과 종목 선정, 기업가치 분석을 통한 리스크 관리, 신개념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 박준현의 탑다운 투자 전략,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네, 박준현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연말 강의 특집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제 금요일마다 차장님의 노하우 배워볼 텐데요. 앞으로 어떤 내용 알려주실 건가요? 예, 일단 강의가 매주 달라지겠지만 네. 주제는요. 기본적으로 오늘은 지난 주말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2013년의 증시를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바라봤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탑다운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기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왜 탑다운 방식이 기존의 가치 투자 방식과 결합됐을 때 강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첫 시간인 만큼 탑다운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일단은 그 탑다운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기본적으로 거시경제부터 이제 분석을 해서요. 개별 산업과 개별 기업으로 내려가면서 분석하는 하향식 투자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개별 기업 분석에서 이제 거시경제로 올라가는 방식을 보통 이제 바텀업 투자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거시경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네. 어렵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실전 투자를 해보면은 종목을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을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은 탑다운 투자 방식이라는 것이 왜 유용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요. 또 그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종목들을 잡아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이제 강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의문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탑다운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은 투자 고수들 같은 경우 워렌 버핏이라든지 여러 가지 존 템플턴을 비롯해서 여러 투자의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 분석에서 들어가서 시황은 신경 쓰지 말아라. 어떤 똘똘한 종목을 잡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기업 분석에 이제 치중하게 되고요. 대개 이제 가치 투자 동호회들을 보면은 대개 종목 분석에 보통 치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저평가된 가치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주가가 일단 저평가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평가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그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되게 보통 저희가 이제 잊혀진 주식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장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주식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주식이 싼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것이고요.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주식의 기업 가치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가치 투자가 이제 빛이 나는 건데요. 워렌 버핏도 빠졌던 어떤 그 함정이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싼 주식이긴 하지만 시장의 트렌드와 맞지 않다든지 또 그 기업 가치의 저평가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이나 혹은 사업상의 어떤 문제에서 비롯되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그 기업 가치가 시장의 그 눈길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웬만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그 저평가의 기간을 사실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고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기본 몇 년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기간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사실 전업 투자를 하신다든지 매일매일 그 투자 자금의 일부를 생활비로 써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탑다운 투자를 통해서 그 가치 투자의 빈틈을 첫 번째 메워준다는 면에서 탑다운 투자가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회계 지식이 얕아도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탑다운 투자 방식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최근에 또 회계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IFRS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자회사의 가치도 저희가 꼼꼼히 좀 체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고요. 특히나 그 회계 같은 경우에는 깊이 들어갔을 경우에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그냥 그 약식의 회계만을 보고 투자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 회계 장부상의 문제점들이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일반 그 투자자들이 일일이 잡아내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워렌 버핏도 사실 1999년도 한참 그 기술주가 올라갔을 때는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그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 특히 수출 기업이라든지 기술의 혁신에 의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바뀌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를 통해서 그 가치 투자의 어떤 기업 분석의 방식을 통해서는 굉장히 좀 알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사실 탑다운 방식에서는 해결해 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한국 경제의 특성상 탑다운 방식이 굉장히 이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경제는 사실 외부 변수에 충격을 많이 받는 그런 기업이죠.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IMF라든지 또 특히나 2008년도 금융위기에서 볼 때처럼 외환 위기가 왔을 때는 굉장히 그 시장 충격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보통 저희가 그걸 이제 채찍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개 이제 선진국의 그 경기 자체를 하나의 채찍으로 표현한다면은 이런 어떤 이머징 마켓에 있는 국가들은 채찍의 끝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무너졌다. 뭐 혹은 뭐 금융위기에 빠졌다. 그럴 경우에는 그 충격이 사실 선진국 그 각자의 국가보다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이머징 마켓이고요. 실질적으로 뭐 그 2008년도 금융위기만 하더라도 저희가 주가 2200까지 올라갔다가 1000 이하까지 내려가는 그런 아주 엄청난 충격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실 그 이머징 마켓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을 외면하고서는 사실 기업 가치 분석만을 통해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좋은 수익률을 내기가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미국의 가치 투자자들을 공부할 때는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은 사실 달러 가치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한국의 원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외환이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탑다운 방식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에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GDP 대비 수출 비중이 1996년에 27.7%에서 지금 2008년도에는 무려 53%대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변동이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생각할 때 탑다운 투자 방식을 통해서만이 사실은 시장의 트렌드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은 탑다운 투자를 이제 어디서부터 도대체 어떤 지표를 보고 시작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역시 경기 순환인데요. 저희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쪽 그림 한번 보시겠는데요. 사실 뭐 그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보면은 사회책이 이제 보통 나오는 개념이죠. 네. 되게 이제 경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파동을 이렇게 치게 되고요. 되게 경기가 확정 국면과 수축 국면을 이렇게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환 주기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순환 주기가 되게 이제 4년 주기가 보통 저희가 재고 순환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9년 동안의 주기를 신용 주기, 그리고 또 18년 동안의 주기를 뭐 부동산 순환 주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주글러 파동이니 뭐 이런 얘기를 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키친 파동이니 뭐 그런 그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경기 순환을 하는 것이 대개의 경우에 글로벌 경기의 또 모습이기 때문에 이 경기 순환의 모습을 저희가 완전히 배제하고서 투자를 한다는 건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경기 순환을 우선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경기라고 하는 것은 또 사실은 지금 현재 경기를 투자자들이 딱 느끼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장 국면인지 사실 수축 국면인지를
바로 안다면 사실 투자하기가 굉장히 쉽겠는데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알기가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은 이 그 경기 순환 주기를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년 주기, 9년 주기, 18년 주기의 그 경기 순환 주기가 동시에 수축 국면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경기 순환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좀 인지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탑다운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조금만 뭐 관심을 가지시면은 충분히 여러 뭐 사이트를 통해서 그 현재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와 MSCI 신흥시장 지수를 나타낸 지표인데요. 잘 보시면은요, 이게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그 개도국 지수고요. 회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잘 보시면은요, 요때를 잘 보십시오. 대개의 경우는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면은 주가 지수가 결국은 꺾이는 모습들을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과 9년도에 잘 보시면은 경기 선행 지수가 먼저 꺾이면서 주가 지수가 버티다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은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도 충분히 시장이 급락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이 지표 자체가 올라가다가 잠깐 꺾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잠깐 꺾였을 때 주식을 전부 다 팔아버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추세를 저희가 관찰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추세 변화를 확실히 저희가 인지하고 들어가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보통 이제 기준점을 0으로 잡고요. 네. 여기서 0 위로 올라왔을 때를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사실 2008년도에 경기선행지수가 폭락을 한 이후에 이제 금융위기가 그 마무리가 되는 그 차원에서 보면 경기선행지수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여기서 잡지 않고 여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뭐냐면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추세를 확인한다면 충분히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준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경기 선행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래도 경기가 지금 반등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식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고점에서 꺾이는 신호가 언제 나오느냐, 이 신호를 보면서 저희가 주식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만 인플레이션, 물가지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국가의 그 정책 당국의 어떤 태도를 저희가 짐작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나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수준에 따라서 정책 당국은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제 그 금리를 물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를 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고 할 때, 과거에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 그 경제 성장률을 9% 이상 잡았을 때 보면은 물가가 7%대 막 이렇게 올라갈 때요. 4%라는 어떤 그 한계선을 넘어갈 때는 중국 정책 당국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은 주식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의 수준이라는 것은 저희가 뭐 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한 가지만 체크를 해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금리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는 결국은 그 정부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상한 수준, 물가의 상한 수준에 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 지금 중국 정책 당국이 물가의 상한선을 3.5%로 조금 내려잡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4%대였는데요. 지금은 3.5%. 그건 저희에게 이제 시사해 주는 거는 이런 거죠. 만약에 화학 업종이라든지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을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물가의 상한선을 낮춰 잡았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도 당연히 낮춰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주가의 어떤 상한선을 일단 짐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2007년 7월 같은 경우에요. 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중국 같은 경우에 무려 8.7%대였습니다. 2007년 7월 그러면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거의 꼭지였죠. 네. 그 당시에 중국의 그 주가 지수가 5,000포인트, 뭐 6,000포인트가 이제 그 최고점이었고요. 그 주가 지수가 거품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뭐 2,000 좀 넘어갔으니까요. 그것을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지표 자체가 야 여기가 거품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당시에 뭐 중국이 뭐 10,000 이상 갈지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사실 중국 펀드도 많이 팔았고요. 뭐 모 증권사에서는 어떤 뭐 중국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받아서 지금도 사실 뭐 고통을 겪고 계신데요. 사실 탑다운 방식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알고 있었다면 그런 위험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기업들에게도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대개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은 제품 가격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제품 가격을 올린다는 문제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그 시장에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바로 그 물가의 어떤 상승을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월시켜서 충분히 그 손실을 보지 않고 이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은 그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산업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갔을 때 바로 그 원가를 바로 제품 가격으로 이렇게 이전시키기가 좀 쉽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를 동시에 체크하셔야만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보통 저희가 이야기를 하죠. 매월 1일 그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당연히 이제 기업들의 그 체감 물가를 이야기합니다. 매월 10일 전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는데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는 기업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자 물가 지수를 체크를 하면서 기업들의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기업들의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특히 환율도 중요합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입 물가 지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물가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저희가 좀 이따가 환율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탑다운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경상수지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경상수지 흑자냐 적자냐를 놓고 뭐 사실 설왕설래가 많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만성적으로 사실은 적자를 보는 기업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학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뭐 논란이 많습니다. 이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좋게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은 나쁘게 봐야 되느냐, 그것이 초과 저축의 문제냐, 뭐 여러 가지 뭐 그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특히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냐 적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일정 기간 중에 그 국가 간에 발생한 모든 거래를 보통 저희가 국제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국제수지가 이제 경상수지하고 자본수지로 보통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이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뭐 이전소득수지,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결국은 상품수지하고 서비스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국가 간의 어떤 거래에서는 상품의 형태 그리고 서비스의 형태 두 가지의 형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개 이제 경제가 과열될 때를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요. 경상수지가 악화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일단 적자가 났다. 이런 뉴스를 만약에 들으신다면은 긴장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수준이 저희가 상한선을 만약에 2%로 설정을 했는데 그 위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주가 지수가 만약에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면은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주가가 과열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개 이제 그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는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식을 통해서 잘 보시면은 총 저축에서 투자를 뺀 것이 되게 이제 경상수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가 과열되면요. 되게 이제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요. 저축이 줄어들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기업 투자도 증가해서 되게 이제 총 저축에서 투자를 빼는 것이기 때문에 저축이 당연히 줄어들게 된다면 경상수지가 이제 적자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증가하고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게 되고요. 또 환율도 상승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되게 적자를 봤다 그러면 환율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려고 할 것이고요. 네.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할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안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탑다운 지표 경상수지와 물가 상승률과 원달러 환율을 조합해서 저희가 항상 그 예의주시하고 있어야지만 지금 현재 주가지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지 아니면은 저평가됐는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뭐 주식 투자를 해도 좋은 시점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1월이나 8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여행들을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네. 여행 수지에서 적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 숙자가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요. 만약에 1월하고 8월에도 경상수지의 흑자가 크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세를 보일 가능성이 큰 거죠. 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경상수지가 적자다. 이러면 굉장히 빨간불을 켜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지속된다. 최근 같은 경우입니다. 네. 최근에 그 주식시장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지금 굉장히 지속되고 있죠. 매달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고를 지금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주식 비중을 늘리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원달러 환율이라는 분인데요.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환율하고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반비례 아니야? 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최근에 특히 원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수출 기업에게는 사실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 뭐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겠고요. 그렇다면은 사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코스피 지수와 환율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입니다. 잘 보시면은요. 이 원달러 환율이 이제 파란색이고요. 코스피 지수가 빨간색인데요. 환율이 떨어질 때는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고요. 환율이 급등을 하면은 주식시장이 급락을 해왔습니다. 반비례죠, 지금. 네. 그렇다면은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있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상승할 것이니까요. 사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당연히 이거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외국인들은 환차익이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환율이 내려가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산 것이 이익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환율이 급등한다면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의 환차손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면은 주식을 매도하려는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환율과 주가가 기본적으로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반비례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우선 인지를 하고 네.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상수지가 상당히 좀 적자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특히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어떤 신호이기도 하고요. 특히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환율이 만약에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대개의 경우 이제 주식을 매도해서 그것을 다시 달러로 바꾸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달러 수요가 증가를 한다는 것도 결국은 환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결국은 뭐냐면은 이 원달러 환율, 특히 이제 보통 저희가 원달러 환율을 그 차트를 보고 한다면은 5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원달러 환율이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혹은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면서 저희가 매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대개의 경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그 원화 강세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은 향후에 예를 들어서 제품의 어떤 단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명히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원달러 환율이 계속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상당히 흑자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글로벌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그 한국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사실은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 반드시 수출 기업에게 좋다. 혹은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 반드시 그 주가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완만하게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상수지에서도 흑자를 내고 있고 또 기업들의 경쟁력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글로벌리한 수요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급속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사실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기업들이 그 환율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고, 특히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엔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약세를 보였죠. 네. 아베 그 정권에서 그동안에 그 일본이 거의 잃어버린 10년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굉장히 일본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자민당이 새롭게 정권을 잡기 위해서 대대적인 양적 완화 그리고 또 엔화의 약세를 통한 어떤 그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엔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조금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좀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네. 어제 같은 경우에 보였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탑다운 방식에서 본다면 훨씬 더 잡아내기가 사실 쉬운 부분이었죠. 그냥 자동차 기업이 되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평가를 할 때 자동차의 경쟁력이 나쁘지 않다. 네. 유럽이나 뭐 북미에서 잘 팔리고 있다. 라는 이야기만 믿는다면은 사실 어제의 급락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엔화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소니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대규모 적자를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한국의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IT 기업들이 거의 애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뭐 매해 그 사상 최대 이익을 지금 그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기업들은 굉장히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봤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아무리 엔화를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이미 그 독점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라든지 애플의 그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해결을 침해하기 힘든데요. 대신에 소니 같은 기업이 그 어떤 그 경쟁을 뚫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엔화 가치의 하락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은 일본 기업들 뭐 혼다라든지 굉장히 일본의 유명한 그 자동차 기업들은 지금도 네. 그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면은 당연히 한국 자동차 기업들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은 사실은 그냥 그 기업을 분석해서만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네. 실적으로는 그 기업들의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글로벌리한 환경 또 원달러 환율이 그 기업에 미치는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일일이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금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경기순환이라는 게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경기순환 중에서는 OECD 경기선행지수를 저희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자. 두 번째는 매달 발표가 됩니다만 미국에서 발표하는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미국의 경기에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경기 선행지수와 ISM 제조업 지수 같은 선행지수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그 경기 선행지수가 중요한 점은 한 번 마이너스가 났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뇌동하기보다는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의 추세를 보면서 확인하고 들어가도 결코 늦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경기 선행 지수가 어느 지점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이것이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은 저희가 일단은 다소간은 경계를 해야 되겠죠. 사실 최근에 2011년 같은 경우에도요. 주가가 크게 오른 다음에 경기 선행 지수가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앞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나중에 유로존이 뭐 붕괴됐다라든지 미국이 신용 등급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거지만 훨씬 경기 선행 지수는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지금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물가 지수가 항상 그 정책 당국의 어떤
그 금리 정책이라든지 또 정책 당국이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펴나가려는지의 하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특히 2007년도에 중국을 저희가 본다면은 물가지수가 거의 8% 이상 올라가고 또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굉장히 내포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저희가 깊이 체크하자. 왜냐하면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는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은 그 이야기는 기업들이 생산 원가를 제품 원가로 지금 그 가격 이전을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그 기업들이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은 당연히 실적 악화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환율이 수입 물가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환율의 그 추이를 저희가 그 예의주시하자. 특히 그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탑다운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서요. 음식료 업종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물론 네. 거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죠. 내수주이지만은 수출하는 내수주의 관점에서 뭐 그 소위 말해서 오리온이라든지 그 중국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 음식료 업종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요. 또 그 9월 이후 10월 들어오면은 제약 업종이 네.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것도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인 이유도 하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을 뽑아내고 또 그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을 뽑아낼 때 이런 지표 하나만 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경상수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정 기간 중에서 그 국가 간에 발생한 거래 가운데에서 상품 수지라든지 서비스 수지와 같은 것들을 보통 저희가 경상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경상수지가 특히나 흑자를 보일 때는 저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혹은 또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매수의 기회일 수 있는 건데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빨간 신호등이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을 경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경상수지와 물가의 상승률과 원달러 환율을 조합을 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저희가 시장을 매일매일 체크를 한다면은 적어도 시장이 급락하려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원달러 환율과 주가 지수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좀 바로잡자. 제가 표에서도 보여드렸지만은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는 거의가 반비례의 모습을 보여왔다. 그것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환율이 환차익에 그 민감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도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과거에 그 위기 국면, 그 금융위기라든지 IMF 시절에 왜 원달러 환율이 막 2,000원 가까이 올라갔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최근에는 지금 굉장히 그 1,070원이 지금 깨져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원달러의 강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글로벌의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고 또 글로벌의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낮아지는 부분을 거의 상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어떤 그 글로벌리하게 문제가 생겨서 다시 환율이 이제 급등을 한다고 한다면요. 이 환율이 이제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대개 국제적인 어떤 수요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환율이 급등하는 부분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보통 안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거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그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을 때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경기가 좋아졌을 때 그것이 굉장히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 사실 일본 기업보다 지금 삼성전자가 IT 부분에서 훨씬 앞서가는 부분도 환율이 안 좋았을 때 오히려 일본 기업들은 투자를 꺼렸는데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투자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열매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우리는 어쩌면 외국인들이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조정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는데 인플레이션이 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온다. 이러면은 일단은 주식을 많이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최근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이 과거에는요. 보통 저희가 이제 분산 투자라고 하죠. 네. 국제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면 뭐 미국, 영국, 또 뭐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주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면은 과거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IMF 맞았을 경우에는 한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그때 굉장히 큰 손실을 입었지만 그 당시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견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분산 투자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들 또 글로벌리하게 모두 좀 하나로 거의 묶여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 탑다운 투자 방식에서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분산 투자라는 것을 주식으로 분산해서는 안 된다. 국가별로도요. 되게 이제 아마 펀드를 가입하러 가시면은 지금 어느 나라가 좋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글로벌 경기가 만약에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나라의 주식이든 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매크로 스윙 트레이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온다면은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청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하냐면요. 만약에 내가 주식만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미국의 국채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전자산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과거에는 주식을 여러 개로 분산하는 것을 분산 투자라고 했지만은 탑다운 방식에서는 점점 세계가 이제 같은 글로벌 경기가 이제 묶여지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동행한다고 하죠. 그런 동행하는 국면에 있어서는 포트폴리오의 분산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탑다운 방식에서 바라봤을 때 주식을 완벽하게 청산해야 될 국면이 온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의 완벽한 청산밖에는 사실은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최근처럼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물가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움직인다면은 어떤 업종을 만약에 우리가 보면 되느냐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식이 조정 시에는 매수한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제가 잠시 후에 그렇다면 1월 달에는 어떤 업종을 탑다운 방식으로 했을 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업종을 저희가 조심해야 되며 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숲을 바라보고 나무를 분석할 수 있는 탑다운 방식, 탑다운 지표로는 경상수지와 또 물가 상승률, 환율까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전 전략이겠죠. 잠시 후에 박준현 차장의 실전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1,060원까지 떨어진 또 원달러 환율, 올해는 1,000원 선이 붕괴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또 엔화 약세. 박준 차장님, 실전 투자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예, 아마 어제 오늘 아마 그 투자자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재정 절벽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면 주가 지수가 엄청나게 오를 줄 알았는데 이틀 동안 시장이 거의 굴러떨어지다시피 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재정 절벽 해결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 다시 2개월 후에는 또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공공부채를 또 상향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부채를 상향하는데 재정 지출을 감축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신용평가사에서는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겠다 좀 협박을 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고 그것이 투자 심리를 다시 위축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섹터를 바라보고 어떤 종목군을 공략해야 되는지가 결국은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주가 지수가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보인 것은 사실 몇몇 업종의 몇몇 종목군들에게는 또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요, 중국 경기의 턴어라운드를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요, 50.6을 기록했습니다. 3개월 연속 확장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경기 선행지수와 같은 지표들이 3개월 연속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건 하나의 추세로 봐야 되고 네. 그 추세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중국의 그 경기는 지금 현재 반등을 좀 지속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봐도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통 접근하려면 소재 산업재 혹은 중국의 내수 소비 성장과 관련된 종목군으로 보통 저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소재하고 산업재가 사실 문제입니다. 화학이나 철강, 건설, 조선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사실은 중국이 그 경제 성장률 자체가 GDP 성장률 자체가 목표치도 9%, 10% 이렇게 됐고요.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도 용인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 정책 당국에서 물가 상승률도 3.5%를 좀 내려잡았고요.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 과거에 한국에서 수입했던 것들을 자체 조달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저희가 중동 쪽으로 나가서 많은 공장들을 지어줬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도 지금 이제 역으로 중국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수요가 나오기 힘들고요. 저희가 과거에 이제 차화정해서 화학과 정유가 굉장히 고가를 달렸던 시점을 저희가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 고점을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수혜는 분명히 있겠으나 네. 추가 상승은 예상이 되지만은 너무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두 배, 세 배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오산이다. 어느 정도는 상승의 목표치는 낮춰 잡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화학, 철강, 조선, 건설 업종은 대표주들이 지금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요. 네. 제일모직, 금호석유, 현대제철, GS건설, 대우조선해양 이 종목군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4분기 실적도 좋고 2013년을 봤을 때는 가장 탑픽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최근 이틀 정도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하고 좀 관련이 있겠죠. 타이어 쪽에 들어가는 이제 천연 고무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그렇지만은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으로 나가는 물량도 상당히 많고요. 네.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덤핑 문제 때문에 나가지 못했던 물량들이 지금 서서히 문제가 풀리고 있기 때문에 금호석유의 실적 개선은 2013년에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도시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도시화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국의 소위 내수 소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중국의 이제 그 수많은 인구들, 특히 이제 젊은 연령층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의 사용이라든지 뭐 자동차의 뭐 구입 또 아무래도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육류의 소비도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관련 종목군들을 저희가 한번 다시 바라보면서 그 저점을 좀 노려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수 소비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따라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종목을 제가 한 5개 정도 뽑아봤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저는 스마트폰과 관련돼서는 역시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생산되는 스마트폰의 60%에서 70%의 그 D램을 지금 공급하는 업체이고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요, 뭐 수출하는 내수주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그 사료의 그 원재료로 쓰이는 라이신 같은 경우에 그 CJ 제일제당의 그 자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육류 소비와 연관지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CJ 홈쇼핑이라든지 락앤락, 휴비츠 같은 종목군들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엔화 약세라는 환경이죠. 엔화 약세 환경이 되면은 아무래도 좀 국내는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원엔 환율하고 수출주가 상관관계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잘 네. 보시면은요. 원엔 환율이 올라갔을 때는요. 수출주들이 내려갔고요. 원엔 환율이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수출주가 올라갔던 그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좀 상식과는 조금 반대되는 부분이죠. 원엔 환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에도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엔화라고 하는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그동안 분류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업종별 민감도죠. 잘 보시면은요. 가장 엔화 강세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결국은 엔화가 약세일 때 가장 피해 업종이 뭐냐. 자동차 부품, 섬유의복, 호텔 레저 이쪽이었다는 거죠. 네. 이 업종들은 엔화가 약세를 보일 때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잘 보시면 엔화가 약세 국면일 때 기계, 건설, 유군, 화학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뭐냐면 최근에 화학 업종은 중국 경기의 반등과도 지금 맞물려서 사실은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자동차 업종은 보수적으로 비중 축소의 관점이고요. 기계나 건설 혹은 화학 업종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QE4가 지금 이제 실시하게 되죠. 매달 450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차익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미국의 은행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국내 은행주에도 투자 심리 개선을 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신한지주를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의 실적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엔화 약세가 좀 이어진다면 자동차 업종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요. 또 금융주, 또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까지 관심 업종으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박지훈 차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월 4일 주식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정인경 소장과 함께합니다. 벌써 새해 첫 주도 마무리가 됩니다. 새해 세우신 목표들 다시 한번 이루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또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